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건축법부터 같이 보시겠는데요. 건축법은 시험에 네 문제가 나오죠. 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건축법 총론부터 보시면요. 먼저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 중에서요, 건축물이 나오죠. 자, 이 건축물은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 그래서 자, 이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요,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은 건축물이 되고요.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 시설물의 대표가 대문하고 담장을 말합니다. 대문하고 담장.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 1하고 2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도 건축물이고요. 또 지표면이 아니라 지하나 고가는 공중이란 뜻이에요. 비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점포 등등, 이게 이제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 상가도 건축물, 공중에다 지어놔도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이게 시험에 나오죠.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은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이게 얼마 전까지는 가지정문화재였다가요, 법이 개정됐죠. 임시지정문화재.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건축법 적용이 되면요, 옛날 지은 건물들은 건축법 위반으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지, 적용하면 다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철도 바로 옆이나 철도 위나 아래 건물 지면 되겠습니까? 지면 안 되겠죠. 근데 철도 위나 아래, 철도 바로 옆에 지어야지만 재기능할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그 다음에 보행 시설, 육교 같은 거죠.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 바로 옆이나 위 아래 설치해야지만 재기능하는 건물이고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 나왔는데요, 우리 법을 떠나서 고속도로 한 가운데 건물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고속도로 한 가운데 지어야지만 재기능을 하는 건물이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는 그 톨게이트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1,000원 내고 나갈 때 그 돈을 받는 그 아주머니가 혼자 앉아 있는 건물이 있죠. 그게 바로 건축법 적용 배제되는 건축물입니다. 예. 예전에는 다 이제 아가씨들이 앉아 있대. 요즘엔 다 아줌마들 바꿨죠. 예전에 아가씨들이 있을 때는요, 교통이 계속 지체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계속 지체가 돼요. 아저씨들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고 이 거스름돈 주는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만한 아주머니들을 다 바꿨는데요, 이쁘면은 절대 거기에서는 일을 못 한다 그러죠.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건축법 적용 배제하고 1,000원 내고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컨테이너는 우리 건축법상 이것이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로 봅니다. 근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이동이 쉬운 것,
그러니까 컨테이너 밑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은 고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하천 구역 내 수문 조작실, 우리가 하천을 이렇게 막아놨다가 수문을 올리면 물이 또 지나가죠. 하천 한 가운데 건물 지면 안 되는데 여기 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거, 전통 사찰 건축법 적용됩니다. 전통 건조물, 밀양 박씨 종갓집, 그 다음에 철도 역사. 철도자만 나오면은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도 역사는 건축법대로 재야 돼요. 근데 이제 기차 타러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것들은 건축법에 적용 안 됩니다만은 철도 역사, 서울역, 용산역 다 건축법대로 적용했고요. 다 적용해서 지었습니다. 그다음 군사시설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무슨 뭐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특별 규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국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적용되는 것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이라는 게 나오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이 건축의 종류 5개. 이전도 역시 건축에 들어가고요. 신축은 너무 쉽죠.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신축인데요. 신축에서는 그 가로가 시험 나와요. 우리 여기 보시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예를 들면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만 있는데 주된 건물, 예를 들면은 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 되고요. 그다음 거기 증축이 나오는데요. 요 증축에 해당되는 가지수가 제일 많죠. 자, 증축에 해당되는 가지수가 제일 많습니다. 증축은요, 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면요 증축이 됩니다. 층수가 증가해도 증축, 연면적이 증가해도 증축,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해도 증축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요, 기존 건물에 붙여서 이렇게 늘려 짓는다. 요 건축 면적이 증가했죠. 그게 증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A동 건물이라 그러고 옆에다가 붙여서 짓지 않고 별동의 건물을 지었어요. B동 건물 짓는 것은 신축일까요? 증축일까요? 요거 증축입니다.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만 증가하면 다 증축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붙여서 늘리던 별동의 건물을 짓던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만 증가하면 다 증축이고요. 이 건물을 반을 잘라서 여기는 1층, 2층 했다. 층수 증가로 증축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인데 바닥 면적 늘어났죠. 연면적 증가로 증축. 높이를 증가시켰다. 높이 증가로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개축하고 재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개축하고 재축은요, 둘 다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요.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개축은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지면 개축,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지면 재축이 돼요. 다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 개축을 보시면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새로 지면 개축인데요. 일부 뒤에 보시면요, 4군데 중에 3군데를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로 봐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4개 중에서 3군데 이상을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다. 그 다음에 지붕틀 범위 내에서 석가래는 제외하고요. 석가래는 지붕틀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재축,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번 연면제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수, 층수 높이는 둘 중에 하나 모두 종전 규모 이하 별 문제 없겠죠. 근데 니은번은요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연면적 합계만 종전 규모 이하일 때는 다 재축이 된다 그런 뜻이고, 이전은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갖다가 들어서 동일한 대지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콘크리트 건물은 이전 불가능하죠. 목조 건물이나 조립식 건물이나 이전 가능하고, 또 한 가지가요. 이런 겁니다. 요 건물 대문 여기 있는데요. 스님 한 분이 요 앞에서 이렇게 목탁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 놀라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건물에 애군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문의 위치를 옮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만큼을 잘라내고요. 이쪽을 이만큼 나와서 여기서 대문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종전의 건물하고 나중에 건물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움직였죠. 이전한 거죠. 이것도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축의 종류 보셨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3번의 지하층이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하층 같은 거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요 지하층. 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층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한 층의 높이의 기본은 4m거든요. 여기가 이제 4m고 땅 속으로 2m 이상이 들어가면 요거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하층은요 반 이상만 들어가면 지하층이라 우리가 흔히 반지하라 그러죠. 창문을 만들어서 주택으로 임대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하층은 시험에 나오는 게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없는 층으로 봐요. 층수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시켜요. 각 층의 바닥 면적할 때 지하층 바닥 면적, 연면적에는 포함시키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도 역시 알아두셔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거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너 주요 구조부 다 외울 수 있니? 내기 해볼까? 내기 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죠. 예, 주요 구조부. 자, 리모델링의 뜻,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개축이라도 목적이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일 때는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뻐지려고 쌍꺼풀 수술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까 눈꺼풀이 처지고요, 속눈썹이 눈을 찔러요. 그래서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만약에 쌍꺼풀 수술했을 때는요, 이것은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6번에 발코니가 나오죠. 이게 발코니 확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발코니 확장의 근거. 발코니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전혀 다른 거죠. 베란다와 발코니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전혀 다릅니다. 하고 베란다. 어떤 분은 그게 아니냐 그러는데, 발코니는요 아래층하고 위에층에 면적 차이가 없을 때 외벽에 부과되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외벽에 부과되는 요 공간, 여기가 바로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아래층하고 위에층의 면적 차이가 없을 때 나오는 게 발코니고요. 베란다는요. 아래층은 면적이 넓고 위에층은 면적이 좁을 때 아래층과 위에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공간이 베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코니는 확장해서 거실로 쓸 수 있는데 베란다는 확장해 거실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베란다에도 화분 놓고 세탁기 놓고 빨래 말리지 않느냐. 발코니 똑같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전 다릅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확장할 수가 있고 베란다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밤에는요. 저보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빨래 걷어오라 그럽니다. 저 안 나갑니다. 우리 집에는 베란다가 없다. 그러면 저보고 너 잘났다. 발코니에 나가서 빨래 걷어오라. 저는 그때 나갑니다. 잘못된 용어를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고 베란다는 확장이 안 됩니다. 일단 7번에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에요. 한 층이 4m니까 곱하기 4m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 되고요. 8번의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m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고층 건축물. 자, 연면적 산정은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오른쪽에 나오죠. 지하층 면적. 지상층이라도 부속 용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서 빼줍니다.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화재 대피하는 면적 용적률에서 빼주고요.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도 빼준다는 거죠. 자, 10번에요. 층수가 나오는데 건축물의 층수 산정, 옥상 부분에 승강기탑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듯하게 잘라서 나오는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옥상에 6분의 1까지가 있어도 한 층으로 계산 안 해줍니다. 근데 시험에는 주로 뒷부분이 나오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요.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 큰 탑이 나온다. 탑 중간이 막힌 데가 없다고 해서 그거는 한 개 층이 아니라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고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이쪽 출입구 들어가니까 4층, 반대쪽 출입구는 3층이에요.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1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제 불났을 때나 그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두 번째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 그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인데 시험 문제는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다. 동물원, 식물원은 이거 다중이용 시설이 아닙니다. 예. 종교, 판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 시설인데 여기서 틀리게 나올 만한 지문이 있어요. 관광 휴게 시설은 안 됩니다. 관광 휴게 시설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고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요. 요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건데 역시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다. 포인트가 되겠죠. 자, 바닥 면적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요. 이제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고 발코니 등 노대라 그러죠. 밖으로 돌출한 것은요.
이것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 이게 바로 화분이나 물건 놓는 면적입니다. 그것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 바닥 면적의 개념은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면적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의 개념은 기와 침식에 사용하는 공간이죠. 일어날 기, 누울와 잠잘 침, 먹을 식. 그래서요, 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자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발코니라든가 밖으로 돌출된 노대인데요. 보통 여기다가 화분을 놓거나, 그렇죠? 물건을 쌓아놓거나 쓰는데 가장 긴 외벽이 이렇게 있죠. 1.5m 곱한 값. 그러면 이만큼이 요거는 바닥 면적. 요걸 갖다가 쓰는 것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이 쓰는 면적이죠. 이걸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 이걸 빼고도 남는다. 그러면 요만큼이 남죠. 이거는 사람이 쓰기 위한 면적으로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5m는 화분이나 물건 놓는 면적이라서 일상생활에 쓰는 면적이 아니라서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데, 이거 빼고도 남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 그 다음에 승강기탑 등등 다락이 있는데, 이 다락이 시험 문제죠. 층고가 1.5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해서 다락은 짐을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락은 그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층 구조라는 게 있죠. 복층 구조해 가지고, 자 어느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문이 이렇게 있고요, 보니까 한 층이 더 있어요 하고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침대 놓고 누워 자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요 높이가 1.5m 이하라는 거죠. 1.5m 이하다. 이하의 다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층 구조라는 게 다 다락입니다. 그러면은요, 1.5m 이하일 때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못 쓰니까 바닥 면적에서 빼고 여기는 짐을 놓는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일어나다가 이렇게 벽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이왕 만들 거 좀 높게 좀 만들지 왜 낮게 만들었느냐. 높게 만드는 순간 바닥 면적에 포함돼요. 그래서 짐을 쌓는 다락의 높이가 1.5m. 그러면 여기서 누워 자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짐짝 취급하는 거죠. 경사진 지붕일 때는 1.8m 이하까지 다락은 바닥 면적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일단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데 우리가 누워 잘 수 없죠. 일상생활 못하니까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 우리 건축물의 건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요 허가권자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허가권자. 원칙은 자 우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대수선도 허가받아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예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라도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제외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인데 단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절대 허가권자 안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은 국토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국가계획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건축할 때는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X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전 결정 제도. 자, 이 사전 결정 제도는요. 이게 원래 1995년도에 폐지가 됐다가요. 2005년도에 다시 이제 부활한 제도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요 땅에다가 요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는가 미리 물어보는 제도예요. 그래서 허가 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허가 신청하죠.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요. 예전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요.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10억짜리 땅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 허가 나올까 궁금하죠. 구청의 건축 계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계장님, 요 대지에다가 제가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대충 보신 건축 계장님께서 네, 허가 가능합니다. 이 말 듣고 10억 주 그 땅을 사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 신청했던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대형 사고죠. 그래서 아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허가 내줄 것인지 사전에 결정해달라는 공식적으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때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다. 이게 사전 결정 통지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요. 요 사전 결정 신청한 자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 무조건 허가 내줍니다. 근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사전 결정의 그 효력이 상실돼요. 효력이 상실된다. 이건 실효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냥 효력이 상실돼서 그때는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1번이 그거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 신청상 허용되는지 여부 2번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또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미리 알려달라는 거죠. 또 동그라미 2번은요. 건축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등과 협의를 미리 하고 사전 결정해야 되고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 너 허가 내주겠다. 그랬을 때는 원래는 건축 허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건축 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 결정 통지만 받아도 오른쪽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 농지 전용 허가 등, 합천 점용 허가 등등 이런 것은요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 이유가 요 네 가지는 다 허가 받았을 때 돈을 내는 겁니다. 돈을 빨리 받으려고. 도로 조명 허가 같은 건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전 결정할 때는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 요청 받았을 때는 15일 내 의견 제출해야 됩니다. 6번이 결론이죠.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요.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는 이걸 틀리게 내죠.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X예요.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아니라 건축 허가 신청입니다. 2년 내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일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일 때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요거는 꼭 지문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시나 군에 할 때는요. 허가권자가 시장이나 군수가 되는데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허가 내주고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도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라 그러죠. 이 제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구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 곳인데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질을 오염시킬 만한 5종류의 건물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구한 구역,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곳에서는요. 종류만 나와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이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가로 3번에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건축 허가는요. 기속행위라 그래요. 건축 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오른쪽 박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인데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로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요. 왜 생겼냐면 이 조문이 옛날 없었어요. 이 조문이요. 옛날에 우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면은요. 백석동이 있습니다. 이 백석동에서요. 갑이라는 분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을 짓겠다. 나이트 클럽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이 나이트 클럽 이름이 터널 라이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짓겠다 그랬더니 백석동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백석동에서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이 웬 말이냐. 이 아주머니들 젊었을 때는 나이트에 다 살던 분들이에요. 이제 아줌마 됐다고 데모를 하는데 그래서 당황한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요 갑이라는 분이요.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다.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근거 없이 허가 취소했느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라이트가 무사히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게 한동안 성업했습니다. 그러다 여기 3년 전에 폐업했다 그러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자유로를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장항 IC 들어갈 때요. 이 터널 라이터 웨이터가 광고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광고 보면은 부킹 천국 불신 지옥 해가지고 입구에서 조용필하고 불러주세요. 그게 바로 터널 라이트 광고였는데요. 이제 저 터널 라이트가 3년 전에 폐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이제 강의 내용을 바꿔달라 그럽니다. 이분이요.
태국의 방콕에 갔는데 터널 라이트보다 더 큰 곳이 있대요. 그래서 동양 최대라 가지 말고 동양 2등이로 좀 개정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조문을 만든 거예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만들면은 앞으로 이런 건물은 허가 안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경기도 S시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어서 실명을 안 쓰겠습니다. 경기도 S시에서요. 어떤 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숙박시설 러브호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요건에 적합한데 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장님께서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안 내줄 수 있으니까 건축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심의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상습 침수 지역일 때 지하층을 거실로 쓰겠다 그랬을 때는 위험하죠. 그래서 물이 잠기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 밑에 우리 건축 허가의 특례에서 건축 신고 사항이 나오죠. 건축 신고 사항은 본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인데요. 미리입니다. 미리란 말이 중요해요. 사전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신고하고 건축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고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다음 밑에 박스에 건축 신고 사항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또 외워주셔야 되는데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같은 거. 2번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같은 거. 그다음 오른쪽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오른쪽에 나오는 대수선, 끝에가 다 수선으로 끝나는 대수선 신고 사항이고 소규모 건축물들이 있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3m 이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거, 표준 설계 도서.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때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 농업수산업 할 때 나오는 거,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죠. 이런 것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요. 요것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만 하면은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